예, 제가 추천하는 6번째 책은 불행에 관한 책 중에서 꿈꾸는 뇌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국내에도 꿈에 관한 책이 뭐 여러 권 있는데 대부분 뭐 수면에 대한 그냥 뭐 생리학적인 그런 책들이고, 꿈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룬 책은 알렌 홉슨, 제가 자주 쓰는 알렌 홉슨의 책이 국내에 2권인가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꿈에 대해서 종종 추천해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은 꿈을 보는 스코프를 굉장히 넓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꿈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그 연구자들의 핵심 연구 내용을 잘 서술한 책이기 때문에 꿈을 전반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이 책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언제 나온 책이냐 하면 2004년도에 원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2006년도 대략 13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꿈꾸는 게. 그리고 저자는 안데르, 저자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하여튼 근데 이분이 상세하게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어요. 전문가들을. 좀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 안티 프로이드, 이거 알렌 홉슨이 강하게 주장하죠. 프로이드에 상당히 틀렸다. 예,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각몽, 라베지 자각몽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꿈을 진화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쭉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꿈에 대한 꿈 연구에 대한 역사를 잘 조망했어요. 꿈 연구의 한건기, 1960년도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연구자들이 꿈 연구를 통해갖고, 그때 이제 중요한 렘수면, 그 다음에 넘렘수면,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서 누구나 다 아는 꿈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줘보세요. 안티 프로이드. 이 안티 프로이드 이야기는 주로 누구냐? 알렌 홉슨입니다. 그 유명한 알렌 홉슨. 알렌 홉슨 책은 또 내가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릴 건데, 꿈을 해는 지금 학계에서 아주 주류 이론을 형성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꿈을 30년 이상 연구를 했죠. 그래서 하버드의 홉슨은 프로이드는 50% 맞고 100% 틀렸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톰슨에 관한 이야기 쭉, 역사적인 이야기 쭉 나옵니다. 알렌 홉슨에 관한 이야기. 이제 중요한 걸 제가 좀 적어보면, 깨어있을 때도 주의력이 느슨해지는 순간은 환각적 사고가 경험할 수 있다. 깨어있을 때도 우리가 주의 흐릿해지죠. 노래필필이 분비가 약해지면 주의력이 분산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 꿈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꿈하고 주의력 분산이 공통 특징이 뭐냐면, 꿈하고 공상의 특징이 10분 전에 했던 공상도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꿈하고 공상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거의. 케미칼적으로. 그 다음에 9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의 꿈이 형식과 빈도에서 성인의 꿈과 비슷해진다. 이런 팩터들을 먼저 쭉쭉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책은 뒤에 꿈하고 정신 분열을 잘 해놨어요. 꿈은 시각, 공간 감각계의 활성이고, 정신 분열은 청각, 언어계의 활성입니다.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분열은 청각 쪽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꿈은 환상이긴 한데 시각적하고 공간 지각적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요약하느냐면, 꿈은 정서의 시각적 상영이다, 영하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인출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 꿈의 정서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 요 대목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꿈의 드라마라면 꿈의 감독은 바로 편도체, 그 다음에 전대상해, 바로 정서의 브레인이 꿈의 감독이고, 그 감독이 바로 그 꿈의 내용에 걸맞는 배우를 선발하기 때문에 꿈의 내용하고 꿈의 정서가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낮 동안에 우리 브레인의 감독은 굳이 말하자면 전전두엽이 되는데, 꿈에서는 전전두엽이 세로토닌하고 노르에피네프린 파이링 레이트가 줄어들면서 꿈에서 감독은 감정의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꿈에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꿈은 간단히 요약드리면 한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꿈은 우리가 원한다고 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꿈의 내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꿈은 안에서 그 신경 회로적인 스위치가 온되다. 램온 스위치가 온되면 아세트콜린이 나오고
동시에 또 램 오프 스위치가 꺼져야 됩니다. 램 오프 스위치는 뭐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 청반핵인데 청반핵의 활성이 줄어들고 아세틸콜린 활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꿈의 특징은 이 두 가지로 거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반핵에서 아세틸콜린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안 나와야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와야 이미지를 아주 빨리 연속합니다. 그래서 꿈은 구멍이 없습니다. 아주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꿈처럼 생생하다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은 스낵 사진, 시각적 이미지를 연결하는 과정인데 그 연결이 촘촘하게 신속하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오히려 그 스냅 사진 연결이 구멍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구멍이 없고 낮 동안의 각성은 사실은 굉장히 엉성한 과정입니다.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상, 망상,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강의에도 곧장 집중이 분산되는 이유가 낮 동안의 의식은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나오죠. 꿈에는 정서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아주 잘 표현해놨습니다. 네. 자, 의식을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는 뇌의 활성화 수준, 신경 전달 물질의 조합, 내부 혹은 외부 어느 쪽 정보를 처리하는 것. 바로 꿈은 뭐냐면 내부, 브레인 안이 만든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요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렘 수면 꿈은, 대부분의 몸의 문제, 특히 걷기와 달리기로 가득하다. 알렌 홉슨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꿈은 동사로 가득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자, 뇌가 수면이라는 생리적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꿈으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꿈속에서 생각의 이치에 닿게 표현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이미지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꽤 한 4시간 이상 했는데, 꿈속에서 생각을 이치에 닿게 표현해주는 유일한 도구는 이미지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대부분 시각적 이미지죠. 이걸 비주얼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자폐증이나 그 동물들이, 자폐증 환자나 동물들이 하는 그 사고가 시각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 유명한 그 저자가 했던 책 제목이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동물하고 자폐증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으로 시각적 이미지로 사고를 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보통 정상인도 보통 사람도 꿈꾸는 동안에는 시각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동안에 어려운 게 개념적 사고가 어렵습니다. 약간. 낮 동안에는 주로 언어를 통한 개념적 사고, 낮에는 언어를 통한 개념적 사고, 꿈에서는 시각적 사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걸 아주 이쪽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의 진화론. 꼭 쫓기는 꿈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진화적으로 오프라인 학습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늘 두더지는 세타 리듬을 가진 렘 수면기가 없다. 요게 호주에 있는 연구자들이, 브레인 연구자들이 바늘 두더지는 그 포유동물 진화의 초기인 당공류입니다. 오리, 너구리, 바늘 두더지들은 전전두엽이 상당히 커요. 영장류만큼 비례적으로 크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렘 수면이 없는 거예요. 렘 수면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만약 인간이 지금 같은 지능을 갖는데 꿈이 없다면 인간의 브레인을 트럭에 싣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인간의 진화에서 아주 결정적이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애 때는 꿈꾸는 렘 수면이 가난할 때는 50%가 넘습니다. 이 책에도 그걸 강조하는데 그 다음 렘 수면은 90살, 100살이 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90분 정도는 반드시 렘 수면기를 갖습니다. 그 다음 렘 수면을 박탈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 때 렘 수면의 기가 굉장히 길다는 것은 뭐냐면 신경 회로나 신경 브레인이 아주 급격하게 발달하는 거하고 렘 수면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요약했는 거 경계태세, 외부 한계에 대한 대응, 기억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작용하는 거. 렘 수면 중에 오프라인 상태에서 처리한다는 거. 요게 진화적으로 보는데 뭐냐면 렘 수면은 어떻게 진화했나 이쪽에 저자가 인터뷰했는 윈슨의 이론은 뭐냐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학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뱀이 있거나 사자가 있으면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위험한 장소나 위험한 환경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꿈꾸는 동안에 그걸 반복해서 리플레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재현하는 이것이 지금 마우스한테 많이 측정이 되고 인간도 아마 그럴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꿈꾸는 그 렘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면 운동 학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많은 실험 보고가 있습니다.
요 포단에 있고, 잠을 자지 않으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거는 뇌 수면기에 우리 신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기능이 일부 마비됩니다.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진화적으로 중요한 건데, 꿈꾸는 동안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게 조금 약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자들은 다 알지만은 성기가 발기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꿈하고 관계없이도 성기가 발기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꿈의 진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요거는 인간의 꿈은 뇌가 수면 중에 만들어내는 안전한 가상 현실에서 두려운 사건을 모의 체험하는 수단으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꿈의 진화를. 예, 요 자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의 생리는, 꿈에서는 사실은 렘 수면은 몸이 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운동이 브레인에서 많은 운동이 꿈에서 일어나지만은 실제로 운동 출력을 안 나가는 것은 이 연수에서 클러치가 풀어져 있습니다. 공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일이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꿈은 케미칼이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되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연산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꿈의 이미지가 시각적 사고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꿈의 기억이 어렵습니다. 꿈의 내용을 장기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왔고, 그 다음에 꿈에서는 일기, 서기, 산수는 매무들, 특히 일기, 서기가 꿈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거는 최근에 또 이쪽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게 앵굴라 자이러스 39번, 브로드만 39번 앵굴라 자이러스 각회라는 영역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 39번의 왼쪽 39번이 일기, 서기하고 관계 있습니다. 근데 왼쪽 브레인에 있는 각회가 꿈꾸는 브레인에서는 동작하지 않고 오른쪽은 동작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주로 언유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을 언유로 많이 처리하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자, 나는 지가 잠을 자면서 미로를 2분 이상 정신적으로 달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리플레이입니다. 낮에 했던 걸 꿈꿀 동안에 반복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꿈하고 기억인데, 서파 수면은 사실 기억을 공고히 하고, 렘 수면은 절차 기억을 공고히 합니다. 이건 나왔고, 그런,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요 중요한 언절이 있습니다. 렘 수면기에 활성화되는 대뇌피질 영역은 편도체와 연결되는 곳들이다. 간단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꿈은 감정을 영화로 상영하는 겁니다. 그 감정이 자기 옛날 경험, 자기의 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감정을 통해서 왜곡시켜서 상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밤에 꿈꿀 때 활성화되는 브레인을 추적해보면 전부 다 편도체하고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왜? 편도체하고 ACC, 감정의 브레인이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감정의 전폭기죠. 예.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런 걸 아주 자세하게 달았고, 자, 대충 마무리하면서, 이쪽에 또 장점이 자각몽에 대해서 참 드물게 이 책을 분석해 놨습니다. 자각몽은 과학 영역의 두런지가 걸출하는 연구자 나베지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각몽을 과학 수준까지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각몽에 대한 나베지 책이 국내에 번역됐는데 제가 추천사도 써주고 그랬는데, 나베지 이 사람이 자각몽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자각몽은 렘 수면 중 뇌의 생리 변화와 꿈꾸는 사람의 의지가 결합하여 자각이라는 요소가 도움이 됐다. 간단합니다. 자각몽 이론은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낮 동안에는 배외측 전전두엽이 활성이 동작해가 자각기억이 되는데, 꿈꿀 때는 배외측 전전두엽이 동작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식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꿈은 간단히 그 영화 필름을 수천 토막 내갖고 흡풀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자각몽은 무슨 상황이 됐냐면, 꿈꾸는 동안에 이 전전두엽이 일시적으로 동작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각몽. 그러면 전전두엽이 동작해버리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데, 그게 꿈이라는 걸 나베지가 집요하게 그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자각몽은 꿈인데, 꿈의 스토리를 내가 지어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전두엽이 우연히 동작해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각몽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쭉 보면, 특히 이제 이 책을 간통하는 게 모든 경험은 환상적이다. 우리가 꿈만 꿈처럼 환상적이냐?
현실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꿈은 감각 정보의 입력이 제한이 없는 특별한 경우의 지각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감각 정보는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억에 저장된 이미지들입니다. 그 이미지들을 랜덤하게 불러온다면 감정에 의해서 랜덤하게 불러오는 과정이 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낮 동안에 우리가 각성 상태는 뭐냐 하면 감각에 의해서 안내받는 꿈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라베지는. 그래서 꿈하고 각성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를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언어를 진화시키면서 언어를 통해서 구분할 뿐이지 그 구분이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가 꿈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지난 과거는 반드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꿈도 우리가 낮 동안에 자기 얼굴을 끄집으면서 이게 꿈인지 아닌지 물어보라고까지 라베지는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꿈은 유난히 생생한 의식이다. 저를 이거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꿈은 구멍이 없다는 거죠. 생생한 의식이고 이어서 일어나오죠. 꿈이 지속되는 꿈은 진짜이다. 무슨 말이냐면 꿈이 계속된다면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꿈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참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요약하면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대략 깨어있을 때 우리가 참여하는 현실 세계는 복잡한 신경 회로가 수행하는 아름다운 속임수이다. 예. 우리가 보는 깨어있을 때 각성 상태의 세계상은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지각이, 기억이 만들어내는 가상적 세계상이라는 거죠. 예, 브레인은 어떤 측면에서 가상 머신이죠. 예, 특히 언어를 쓰면서 리얼 자연하고 분리되어 갖고 시간에서 자유롭게 된 시간의식이 출현하고 나서 생긴 가상 세계가 바로 우리의 깨어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억으로 형성된 우리의 내부 세계를 보는 거죠. 예, 그런 관점을 아주 스코프 넓게 제시해주는 꿈의 세계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꿈의 스코프를 확 이렇게 넓혀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